나온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정리해 박수 부탁합니다. AT 1차 문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팀 1차 문제 김영은입니다. 저희는 문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강한 인공지능, 즉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둘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셋째, 질병과 장애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입니다. 첫째,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보다 일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은 임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공지능은 덜 중요한 일을 많은 시간 하고 인간은 중요한 일을 적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고 지금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미래에는 지금보다 적은 시간 일하면서 지금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가 시간과 행복은 어떤 관련일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생 만족도가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우리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둘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사무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해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생각할 시간에 우리는 획기적 발견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개인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인류적 차원에서의 명예와 행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인류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질병과 장애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전문 정보와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체크하고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 완벽히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노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도와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또 로봇 의수로 인해 팔이 다친 사람들이 전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건강한 삶은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건강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논점으로 이 논제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첫째,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둘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셋째, 질병과 장애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논점으로 인하여 저희는 이번 문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55초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대팀의 팀장자 김시현입니다. 저희 반대팀은 이번 논제인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인류에게 더 위협을 줄 것입니다. 셋째, 로봇에 대한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선 첫째,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용의 미래라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뒤에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가 생겨나지만 그에 비해 710만 개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3배 이상 가까이가 차이 나는데요. 이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각한 것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는 더욱 심각해질 텐데요. 최근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3.2%,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둘째, 인류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생산 회사인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와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인공지능이 화학 무기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이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텐데요. 그 예로 인간과 경계하고 대립하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인간과의 갈등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싸움 상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로봇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선 로봇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쇳덩이에 불과한 인공지능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의 개발로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텐데요. 옥스퍼드 철학가이자 유명한 인공지능 사상가인 닉 부트롬은 초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창조,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일반적인 지식 등을 통틀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초인공지능은 인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위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이번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 이유로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인류에게 위협을 줄 것입니다. 셋째, 로봇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상 반대팀 1토론자 김시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받아주겠습니다. 30초. 지금 문답 시간 3분 드리기 전에 혹시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네. 협의하세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열등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인간에겐 창의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처럼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더 원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것은 창의적이나 예술 분야보다 공부, 지식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누구나 공부를 했고 우리 모두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합니다. 아까 전에 이 로봇이 사람보다 일처리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요즘에는 모두 프린터로 복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필사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사기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봇에는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움을 느끼는 대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로봇이 인지하고 판단하여 대립하려 든다고 하셨는데 로봇이 감정이 생기면 왜 대립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여가 시간을 갖는데 로봇만 계속 무분별하게 이 노동 시간을 주고 그렇게 되니까 감정이 생기면 대립하려 드는 거죠. 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 질병이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로봇들을 이렇게 개발하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직업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로봇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사들은 이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로봇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일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프로메스 질문 안 해본 친구가 예빈인가? 네? 예빈 질문 둘이 한 거지? 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A팀 2차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릉시 입학자 김윤서입니다. 저는 저희 측 크게 세 개의 관점에 대해 강화하기 먼저 반대 측에 대해 반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토론자께서 두 번째 이유에서 인류를 위협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찬성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은 주입된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는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지식 같은 것들이 없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당황을 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들과 인간이 협력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문답 시간에 김지연 토론자께서 요즘 시대에는 창의력보다는 지식이나 또 학창 시절에는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사나 면접관들이 볼 때는 지식보다는 창의력,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더 뽑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선호합니다. 네, 이제 저희 측 옹호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 두 번째로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겨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고 또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생겨서 아까 김영우 토론자께서 말했던 것처럼 여가 생활이 생겨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술이나 심리치료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로봇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이나 심리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은 암 환자 정확도가 98%나 되고 또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암 패턴을 파악해서 큰 질병인 암을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50초 남았습니다. B팀 2,000화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대팀 입토론자 이예빈입니다. 이번 논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논제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한 주장에 응원을 하기 전에 반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심리치료를 할 때는 사람들이 더욱더 획기적이고 로봇과 사람이 협력을 하여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로봇 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일라이자라는 로봇이 다가갔을 때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마음을 잘 털어놓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이 심리 치료 등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봇은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아니면 엉뚱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초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초인공지능은 사람이 판단을 하거나 인지를 하는 것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팀에 대해 옹호를 하겠습니다. 첫째,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11만 명의 제조 인원이 있었는데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6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실업률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실업률이 높을 때에 실업률이 높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출생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출생률이 낮은데 더욱 출생률이 낮아진다면 이러한 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장으로 인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 로봇의 지능은 뛰어납니다.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하면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기억을 하지만 컴퓨터에 한번 저장되는 것은 삭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우리가 로봇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도 로봇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과 다르게 컴퓨터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문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3분 24초 남아주셨습니다. 협의 시간 가겠습니다. 갑니다. 미투론자끼리 문자. 저희부터 먼저. 누가 먼저? 자유롭게 해도 아니, 뭐 문제? 문답이지. 네. 2차 지금 예빈이가 최근 발언했지. 네. 예빈이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자가 질문을 받도록. 아까 일라이저가 다가갔을 때 인간보다 더 많이 말 털어놨다고 하셨는데 일라이저는 대답을 할 때 그저 그렇군요 그런 것들만 했었던 거지 인간과는 공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는 이보다 고차원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가 사람한테 말을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사람한테 다가갈 때는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자들,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로봇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겨 실업이 되면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수단인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가 시간을 할 때 꼭 돈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로 여가 시간을 즐기나요? 예를 들어서 여가를 할 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영화 이런 것들만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여가 아닐까요? 그리고 예비 토론자께서 인공지능이 있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공지능이 없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또 인공지능이 또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성이 일자리를 하는데 복지가 부족해서 있고 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돌봐주어서 더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적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울 때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조차도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끝냈어요? 응답 시간 끝났습니다. 웨이팅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저희 팀은 첫째 여가 시간, 인공지능과 로봇 덕분에 첫째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창의적 일을 할 수 있고 질병과 장애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반대팀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로봇이 인류를 위협하고 로봇이 인류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로봇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 측에서 말하신 실업률 문제는 저희 측에서 말한 창의적 일, 즉 창의력을 필요한 일을 통해 실업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열등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로봇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인류를 위협한다고 하셨는데 로봇이 인류를 위협하기보다는 인간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는 첫째,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둘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셋째, 질병과 장애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등의 논점으로 문제인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준비 시간 쓸 수 있어요. 준비 시간 별로 없는데. 반대팀 이토론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의 토론자 김시현입니다. 저희 반대팀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희 반대팀의 첫 번째 주장인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 반대 측은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이렇게 늘게 한다고 두 번째 주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옥스퍼드 대학교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 개의 직종이 생겨나고 710만 개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의적인 일이 이렇게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 해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봇이 저희가 위협을 한다라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로봇은 적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공장만 같아도 이 로봇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로봇들을 과연 누가 동료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차피 이렇게 고장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게 되므로 동료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성 측께서 세 번째 주장으로 질병이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직업이 오히려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팀의 토론자 김시현이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합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요? 일토론자가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이쪽에서 먼저 자유롭게 하는데 먼저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네, 맞아요. 제가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발언자가 시연이지? 네. 시연이, 그래, 항상 마지막 발언자가 질문을 받아야 돼. 그냥 저쪽에. 둘 중에 아무나 전체 문제니까 아무나 하셔도 그럼 아까 저희가 동료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누가 동료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고장나면 그냥 설정일 뿐이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리치료나 그런 것을 하셨다고 하는 것과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심리치료 로봇을 동료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 동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를 그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리치료라는 심리치료라는 직업이 꼭 필요한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인공지능이 이런 심리치료 그런 쪽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을 그저 동료가 아닌 새덩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심리치료는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저 새덩이라고 생각하면 심리치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무신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은 그 로봇을 새덩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같이 일을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할 때는 환자와 심리치료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새덩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감을 하려는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적인 일을 통해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즉 화가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작사하는 작사라든지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뇌과학자라든지 로봇 연구가라든지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가수나 화가들은 많고 충분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 화가가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 화가가 더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예술 작품만 보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화가를 할 때 그 그림을 꼭 잘 그리는 것이 아니 잘 그리고 또 가수를 할 때 꼭 노래를 할 때 잘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만의 배경 그리고 열정 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술을 사람들이 추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는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AI에는 학점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AI가 잘못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받았을 때 당황을 하는 것처럼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기 스스로가 잘했다 그리고 이거를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인공지능이 생겨났을 때 꼭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 그 유명한 화가가 옛날에 컴퓨터는 필요 없다. 컴퓨터는 대답만 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인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인공지능과 인간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을 느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기가 못하는 걸 인공지능이 잘하면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없으니까 자동차를 만든 것인데 우리보다 자동차가 더 빠르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면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세운 주장은 첫 번째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 두 번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팀 입장자 얘기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저희 팀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저희의 직업을 가져감으로써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한 우리가 초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이 만약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옛날에 화가가 컴퓨터가 필요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옛날의 컴퓨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는 시대에 그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에 대해서 열등감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창의적인 직업이 있다고 해도 창의적인 직업을 예술을 뜻하는데 이미 예술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예술 활동만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자리를 모두 채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보다 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50초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이 맞나? 3시 25분? 네, 맞아요. 아까 우리가 2시 한 40분에 시작했는가? 빠른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졌네. 자, 이렇게 보자. 처음에 김영은이가 발언했지. 우선 전반적인 평부터 한다면 대체로 잘 했어요. 맨 처음에 김영은 됐지. 논제 지지선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희연이도 논제 이제 반대한다는 거, 그 선언을 분명하게 잘했어요. 어떻게 말했더라, 이놈이? 어떻게 말했지? 기록을 안 했는데. 논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는 더 행복할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 찬성 측은 지지합니다.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말했을 거예요. 논제 지지선언 또는 이제 반대편에서 반대 선언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지한다 하고 논제 내용하고 두 문장을 합쳐야 되는데 이 합쳐서 말하다 보면 꼬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김영은이가 이제 개념정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죠. 네.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정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했죠. 네. 김영은이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정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했지 않아? 처음에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 두 가지 말했지. 아니요, 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강한 인공지능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여튼 여기서 영훈이가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고 강한 인공지능까지 말하는 건 좀 좋은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강한 인공지능이 뭐, 네. 논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양쪽이 다 간단 명료하게 잘 제시했어요. 되게 보면은 개요 작성할 때부터 간단 명료하게 만들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양쪽이 다 간단 명료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개요 작성 때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그냥 풀어서 말을 해버려요. 되게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탁 처음 제시하는 것부터 말을 시작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다 양쪽 다 논점 제시를 문 뒤에 잘 했어요. 첫째가 뭐였죠? 찬성칙 첫째 논점이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김영희가 첫째 논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마지막 부분이 좋았어요. 자, 왜인가 설명하겠어요. 자, 영훈이가 지금 주장하기를 논점 첫째,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근데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을 왜 해요, 우리가? 영훈이가.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중간 단계죠. 근데 여가 시간이 늘어난 거하고 뭐를 연결시켜야 돼? 언제 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연결을 어떻게 시켰느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가 시간과 행복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그렇게 말했죠. 하면 뭐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여가 시간과 행복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이 말이에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행복이 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근거를 찾아가지고 책이나 또는 통계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논점 말했고, 세 번째 논점.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자유를 갖습니다. 세 번째 논점 한번 생각해보자. 찬성칙 세 번째 논점.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이 반론을 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떻게 써요? 쉬울 것 같다. 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 예를 하나 들었네. 예가 뭐가 나왔죠? 덴마크 노인 용변 보게 하는 로봇. 이것은 인공지능이겠네. 단순한 기계 로봇이 아니라 노인의 상태를 딱 감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노인이 용변을 보고 싶어하는 모양이구나.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모셔가겠지.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시대는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거 반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죠. 왜냐면 이건 긍정할 수밖에 없어, 이거. 그래서 지금 자한성칙 세 개의 논점 중에서 요거는 그냥 인정하는
하고 인정을 해버려야 돼, 반대측에서. 그러니 중점적으로 논점 1과 2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야지.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은 김영은 다음에 김시현 다음에 이제 문답 시간을 보겠어. 문답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김시현이가 질문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자한성적 세 번째 논점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자유에 관련된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뭔가 찾아보세요. 그렇지. 자, 장성층은 말했어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은 직업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아, 인공지능이 노인 뒷바라지를 해. 용변도 다 처리해. 그러면 무슨 질서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노인, 요양사가 필요 없게 되고, 가사도우미 더 필요 없게 되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큰 질문.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죠? 같이 하면 협력할 수 있어요. 협업이라고 했죠. 그것도 좋은 답변.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간호사나 뭐 가사도우미를 쓴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전적으로 맡겨버릴 수는 없겠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 동무가 된다든지 또 공감한다든지, 물론 로봇도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있지만 약간 지금 사람을 더 능가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협업을 이것도 아주 김영의가 빠른 판단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가사도우미가 다 처리해버리니까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 더 말할 게 없을 텐데 가사도우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의 존재는 필요? 라는 점을 아주 순간적으로 잘 발견했어요. 이렇게 대처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김시현이 1차 과정 보자. 김시현의 장점은 뭐냐면 근거들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신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라든가 워즈니악이라든가 등등.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하려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꼭 국어 공부만 아니라 사회 역사 공부 다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근거를 잘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언하는 건 좋은데 근거 위주야. 자, 첫 번째 논점보다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옥스퍼드의 고용의 세계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 사회의 심각성을 초래하는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실업률이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김시현이 논점 1에서는 주로 한 이야기가 뭐냐? 옥스퍼드의 그 인용, 그 다음에 신문기사 인용.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더 거기에 이제 추가가 돼야 돼. 근데 그 양쪽을 골고루 겸비하기가 참 어렵죠. 자기 생각과 자기 이유만을 말하다 보면 근거가 빠져버리고, 근거 위주로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 없네. 칠판이 없네요. 아, 저기 있네. 한번 가져갈까요? 아, 저 붙어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 네. 쓸 수 있나? 네. 네, 가서 쓸 수 있네. 옥스퍼드는 어떠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가 200만 개 늘어나지만 없어지는 건 710만 개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회가 아주 심각해진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실업률이 지금 3.2%인데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옥스퍼드 근거와 신문 근거야. 이건 다 뭐냐 면은 근거다 이 말이야. 좋은 근거예요. 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이것만 보면 이것은 논제가 이렇게 있으면 논제에 대하여 이것은 뭔가? 이유죠. 이유예요. 논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이유도 되지만 주장도 돼요. 나라는 사람은 내 아이의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죠. 그와 마찬가지야. 모든 말들은 항상 이유이지만 주장도 되기도 해. 그럼 이것이 주장이란 말이야. 이제 요구와의 관계를 보면은 이것은 주장이야. 요것은 근거고. 그러면 주장과 근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지금도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더 자동화가 촉진된다. 그 다음에 이전에 로봇들은 무거운 거 들거나 조립하거나 그런 것만 했죠.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차원이 아니죠. 스스로 판단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강한 인공지능으로 알파고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아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지능까지 또 인공지능이 침범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근거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은 뭐냐면은 요런 곳을 더 여기다 중간에가 넣으면 아주 더 좋다. 그러니까 항상 주장, 이유, 근거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네. 보통 쉬운 게 아니죠. 네. 좋은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 로봇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 과연 그런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만 상당히 좋은 차관이에요. 예전에는 인간 대 인간끼리 열등감, 인간 대 인간 사이에만 열등감이 있었는데 앞으로 로봇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느끼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인간 심리학적으로 안 좋죠. 이 앞으로 이런 여기 나올지도 몰라. 이 로봇만 또 못한 놈.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논점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봇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했죠. 지금 논제가 뭐죠? 아니, 논제가 뭐냐고.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 논점을 로봇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해도 될까? 인공지능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하면 말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로봇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로봇이라 그러면 그냥 그 기계 로봇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인공지능 로봇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근데 이 용어를 로봇이라고 계속 아까 많이 썼어요. 어디서 나왔는가? 이예빈이가 발언할 때 이예빈의 2차 발언을 한번 봐봐요. 2차 발언. 자, 옹호 찾아봐. 옹호 두 번째 논점이 뭐였어요? 인간을 위협한다 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로봇가 지능이 뛰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또 꼭 로봇에만 쓰이는 건가? 인공지능 어떻게 되면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은 전부 로봇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이란 용어가 아니고 인공지능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논점도 이랬어요. 이렇게 말했어. 열등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로봇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어. 이것도 로봇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용어를 하나하나 쓰더라도 신경을 조금 더 써봐.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김영은 맨 처음에 1차 발언, 김시연 1차 발언, 그 다음에 둘이 문답했죠? 네. 문답 내용이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뛰어났어요, 둘이. 네. 내가 이 별표를 몇 개 해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했는데 둘이 똑같이 3개씩 했네. 내가 김현석 별표 3개, 누구야 시연이도 3개. 아주 바짝바짝한 문답을 주고받았어요. 응? 내가 잘못 말했나? 잘못 메모를 했나? 김영은. 김영은이하고 김시연. 내가 잘못 적었다. 영은이를 현재라고 적었어. 선생님 죄송한데. 네. 난 정말 먼저 일어났거든요. 이거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로봇가 일 처리가 빠르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영은이가 말했어. 뭐라고 했죠, 김영은이가? 네, 그렇지. 복사기 하겠죠. 복사기가 일처리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 복사기 열등감 느끼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등등.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김현서 맞죠? 김현서 이거 듣고 왔어야 되는 건데, 뭐, 학원 시간이니까. 자, 먼저 반론을 했는데, 김현서가. 나름 반론을 했어요. 근데 반론을 할 때, 자, 반대측 논점 1, 2, 3 중에 뭐에 대한 반론했죠? 몇 번째에 대해서 반론했죠? 몇 번? 맞죠?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반론했어요. 자,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죠? 이거 다 해야 돼, 이게. 간단하게라도 해야 돼. 뭐 다 잘할 수는 없죠. 세 가지 다 어떻게 봐도 잘해. 빠뜨리면 안 돼. 여기 여기 있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방법 내가 올려놨죠? 거기 프린트를 보면은, 몇 번을 보느냐. A팀 2차 발언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고 상대 측 각각의 주장들을 반론하면서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이라면 세 개 다 하라는 거야?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죠. 잘 읽어봐, 항상. 그 다음에 옹호했는데, 두 가지 걸 옹호했는데, 나중 것, 질병으로부터의 왓슨 이야기 하면서 근거와 사례를 잘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빈이 2차 발언했지? 네. 자, 먼저 반론했고 나중에 옹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빈이도 어떻게 해야 돼? 찬성 측의 논점 세 가지를 다 각각 반론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찬성 측의 논점 세 개를 언급을 해야 돼. 첫째 뭐였죠? 여가란 말 반드시 해야 되고, 둘째 뭐죠? 창의성 등등 말을 해야 돼요. 자, 옹호할 때는 세 가지 논점을 다 짚었네. 자기 것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더 하기가 더 용이했겠죠. 자, 첫 번째 논점 할 때, 자, 실험률이 올라갑니다 해놓고 새로운 말 나온 게 뭐였어요? 그렇죠. 맞았어. 영은이 잘 녹취했어. 실험률이 높아보면 출생률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맞는 말이죠. 자, 이거 다 사실이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실업률 높아지죠. 그럼 출생률 낮아지는 거야. 지금도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는데 왜 그래?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렇죠. 키우기 어려워서.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죠? 지금 요새 한 2억, 평균 2억 이상 들 거예요. 2억 이상. 3억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 추가해 줘야 돼.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김현서하고 예빈이하고 또 문답했지? 아주 잘했어요, 둘 다. 여기는 김현서하고 예빈이 문답은 별표를 내가 몇 개 해놨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해놨는데,
둘 중 한 명한테 두 개, 둘 중 한 명한테 3개.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내가 펴 체크해놨네. 무슨 내용일까? 자, 뭘 잘했을까? 김현서가 물어봤어요. 심리치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심리치료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말 했는데. 예빈이 말고 다른 사람 말해보세요. 응. 인공지능한테 더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인공지능 치료사한테 쉽게 사람이 마음을 열까요? 이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심리치료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인공지능 치료사. 근데 인간을 따르겠느냐? 다 마음을 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김영은이가 이제 요약 비교죠? 네. 요약 비교하려고 김영희도 예를 쓰고 김시현이도 예를 썼는데 이게 요약 비교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맨 처음에 1차 발언보다 2차 발언이 더 어렵고 2차 발언보다 요약 비교하고 이제 최종 발언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1차 발언 준비해온 거죠? 집에서. 근데 2차 발언은 준비해온 거 플러스 상대방 발언 듣자마자 반론 더 어려지고 요약 비교는 이제 요약은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으나 비교가 어려워 이건 당장 듣고 당장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영은이하고 시연이가 잘 하지 못했지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일단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자세만 보여주면 돼. 자, 그래서 김영희가 먼저 양쪽의 논점을 간단하게 제시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와 뭐를 비교했냐면은 찬성 측의 두 번째 논점 창의력하고 반대 측의 뭐하고 몇 번째 논점하고 비교했어요? 그렇지. 첫 번째 논점 실험하고 비교를 했어. 자, 당연히 김영은이는 창의력의 중심을 실어가지고 이 실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실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도 이미 직업이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 인간 단순 노동이 아니라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점점 직업이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창의력이 필요한 쪽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측과 찬성측의 큰 논점을 비교해가지고 반대측 주장은 실험의 우려성에 대해서 창의성으로 무마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교인 거야. 연결을 아주 잘 하시겠어요. 자, 그건 잘 연결을 해서 말을 했는데, 찬성 측의 여가하고, 여가는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찬성 측이 주요한 여가와 여가에 관련해서 반대측이 발언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아주 어렵겠죠. 먼저 반대측이 말한 내용을 요약부터 분석부터 하고 요약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자, 김시현. 시현이도 나름대로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 자, 찾아봐. 잘 봐봐. 김시현이가 요약하면서 뭐와 뭐를 비교했는가? 찬성 측의 논점 뭐와 반대 측의 논점 뭐를 비교했는가?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창의력과 반대 측의 실업을 비교했는데 김시현이 요는 이거예요. 찬성 측 주장하기를 논점 2에서 창의력에 의한 창의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했으나 뭐라고 했어? 김시현이 그래도 네? 김시현이가 그래도 인정한다 이 말이야. 창의적인 일자리 늘어나는 거 인정해요. 근데 분량을 따지면 창의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더 많겠어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겠어요? 이쪽이 많죠. 희연이 주장이 그래. 그래 인정해. 그래도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라는 게 골자예요. 김시현이가. 근거를 냈죠. 옥스퍼드 고용의 미래에 의하면은 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답. 현서하고 시연이 문답이죠? 여기도 잘했어요. 둘 다. 아닌가? 전체 문답이구나. 전체 문답에서 현서도 잘했고 예빈이가 한 말 한번 살펴볼까? 예빈이가 뭐 질문했는가 한번 찾아봐요. 재밌는 말이었네. 다른 사람. 예빈이 말고 다른 사람 한번 말해봐요. 내가 뭐 돼 있나? 예빈이가 끝무렵쯤에서 질문 하나 했는데, 아니, 뭐라고 했는데. 좋은 말 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예술 활동 무슨 과학 창의적 일자리 이런 말을 하는 끝에 나온 말일 거야. 저쪽의 주장은 뭐야, 계속. 자, 일자리 걱정 없어요. 왜? 창의적인 일자리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예술, 가수 말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빈이가 뭐라고 했어? 가수요? 지금도 많아요. 네. 더 생길 자리가 없어요, 가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수 충분히 생겼죠, 지금. 가수 넘쳐나죠? 가수가 지금, 지금 아주 그 A급 가수들이나 돈 뭐 수십억 받고 그러지. 보통 아마도 90% 이상이 연수입 2천만원 안 될걸요? 배우들도 그러고. 그래서, 네, 생겨나겠지요. 창의적인 가수도 생겨나겠죠. 그러나 그 가수 일자리는요,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종 발언 김현서가 했는데 맞죠? 김현서 했죠? 김현서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김현서가 발언한 최종 발언은 큰 이야기를 했어요. 잔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맞아, 잔가지 이야기했어. 안에 큰 걸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방법론 최종 발언 봐요.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다니면 좋겠는데 내가 읽어볼게. 최종 발언 마지막 줄이네. 최종 발언 시간에 결코 모든 주장들에 대하여 언급할 수 없으므로 그러죠. 몇 개만 골라서 언급하자. 첫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측에서 이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 한두 개
를 선택하여 강화한다. 그래서 큰 거, 가장 중요한 걸 이걸 말해야 돼. 그래, 큰 건 뭐야? 결국 저 뭐냐, 찬성측이니까 1번 여가 시간 늘어난다, 2번 창의력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언급을 해야 돼. 큰 가지, 큰 줄거리. 그러면서 자기 측에서 아주 가장 이제까지 토론 중에서 유리하게 전개됐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논점 세계를 따라가야 돼.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예빈이. 예빈이는 큰 가지를 따라갔네. 근데 예빈이는 이제 또 뭐를 놓치냐면, 뭐를 놓친 것 같아, 예빈이는. 최종 발언은 자기 측에서 아주 강한 논점을 부각시키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논점을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무력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예빈이는 자기 측 언급했어, 안 했어? 상대 측 언급했어, 안 했어? 예빈이가 말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게 빠뜨렸어요. 자, 상대방의 논점 3가지 중에 어느 걸 강조해가지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까? 논점 찬 1, 2, 3 중에서 3번은 먼저 이거 반론 별로 잘할 수 없지. 1, 2번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1번도 이거 상당히 해볼 만한 반대책. 왜? 여가 시간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여가 시간이 아니고 실업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무료한 고통이 우울한 시간이죠? 그렇게 반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찬성 측의 주장을 여가 시간 늘어난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뒤집어 버린 거죠.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 거야. 네, 인정합니다. 찬성 측에서 논점 1, 여가 시간 늘어납니다. 근데 그 여가 시간이 어떤 여가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예술 활동도 하고 창의적인 활동도 하고 대단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옥스퍼드의 발표와 같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여가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에요? 고통과 우울과 정말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거 하나만 강력하게 반론하면 된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논점 2, 창의적인 것도 좀 언급하면 더 좋고. 그리고 예빈이 측 3개를 다 언급했잖아. 최종 발언. 다 할 필요가 없다. 다 할 시간이 없다. 너희 측 거 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 그 언급할 시간이 없어 보이잖아. 자, 이게 이제 한 서너 달 만에 다시 퍼블릭 포럼 해봤는데, 그렇다고 생각은 아직 잘안 들어있어요.